6강입니다. 현대 공리주의와 묵자의 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현대 공리주의에서는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사용하는 이 행복 대신에, 자, 이거 대신에 뭐를? 자, 후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후생의 영향을 받는 이 대상에서는 이 공평의 원리, 즉 바로 보편주의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후생의 선택, 여기에서는 바로 총합주의를 선택합니다. 자, 후생, 널리 지금 누구를? 국민들을 지금 좀 더 어떻게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건데 이때는 사회 전체의 합의, 더 큰 쪽으로, 그 만족도나 이런 것이 더 높은 쪽으로, 후생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총합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은 현대 공리주의의 보편주의와 총합주의 이걸 설명한 글이고요. 나에서는 그 묵자가 얘기하는 이 전국 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이 흥리제라는 것을 자 이걸 내세우게 되는데 자 흥리제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겸해 그리고 거기에 다시 세부적인 비공 여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보면 들어갑니다. 자 가 글을 보시면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제1 원리가 바로 뭐였냐 쾌락하고 고통이 없는 쾌락은 좀 커지고 그 다음에 고통은 없는 상태 이걸 행복으로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현대 공리주의에서는 이 제1 원리로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이라는 게 단순한 쾌락과 고통만 갖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1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후생이란 말 썼네요. 자, 오른쪽. 후생이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 이것을 우리는 후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한자로 본다면 넉넉할 후자에 그 다음에 뭐 백성이나 이걸 의미하는 생자를 씁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후생 이렇게도 보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이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혹은 관련된 모든 대상들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현대 공리주의는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각각 이론이 달라요. 자, 그래서 현대 공리주의마다 그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다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린 공평성의 원리, 다른 말로 보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디까지를 그 후생의 범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을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 만약에 10명이 됐건 5명이 됐건 이미 범위를 확정을 했다면 그 대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공평하게 고려가 되고 똑같은 혜택을 어떤 공평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공평성의 원리 더 나가서 이걸 보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문단. 현대의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공평 무사히하며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서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의 후생이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누구의 후생도 다른 누군가의 후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 자, 달리하게 하면 누구에게나 후생은 본질적으로 다 소중한 것.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혜택이나 후생이 양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다 똑같이 다 소중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어떤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꿔보려는 태도. 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런 태도를 우리 뭐라 한다? 역지, 사지.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도덕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러한 나와 타인의 입장 바꾸기는 동서고금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익숙히 알려진 황금률일 겁니다. 자, 현대의 공리주의는 고전적 황금률을 발전시켜 너를 넘어서서 자, 보편적인 법칙, 자, 보편화 가능한 판단, 공평한 관망자, 이상적인 관찰자 입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이만큼의 어떤 후생을 받았단 말이야, 혜택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 것도 봐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에 대한 거라면, 자, 후생의 어떤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적 입장이 됐고요. 자, 아랫부분은 총합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편주의가 후생의 대상에 대한 논의였다면 총합주의는 후생의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의 후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걸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겠죠. 자, 총합주의란 A의 후생과 B의 후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 총합이 관련된 당사자 모두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벤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입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현대의 그 공리주의자들은 후생 대상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이 가져올 후생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총합으로 계산하려면 그것을 양적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인식의 시작은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바로 벤담의 쾌락 계산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벤담은 쾌락들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질적 차이보다는 뭐로 보는 거야, 그럼? 양적 차이로만 봤네요. 자, 그래서 쾌락의 양적 차이의 쾌락이 30인 것과 쾌락이 100인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서 얻게 되는 쾌락은 합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올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벤담식의 총합주의 관점은 자칫 공리주의적 판단을 단순히 수학적 계산의 문제를 전락시킬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건 한계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쾌락,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숫자로 다 매길 수가 있겠어요? 자, 이에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계산이 수학 공식에 의한 계산처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각기 다른 대상들 간의 후생 비교는 외부로 드러난 다양한 종류나 형태뿐만 아니라 대상의 마음속에 담긴 다양한 취향, 열망 등을 아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따라서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최대 합계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나 선호의 순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또는 만족의 상태 등을 대략적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대략적입니다. 대략적. 자,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인 계산을 해내는 거야. 현대 실험 심리학이나 신경 과학에 몸담고 있는 철학자인 바로 이 그린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쉬우나 행복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자, 대략적인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즉 대략적인 계산에 의한 후생의 총합이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후생 계산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듯 현대의 공리주의는 관련된 모든 대상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그 다음에 사회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일단 확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상들의 그 총합 이익이나 그다음 쾌락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가? 쾌락뿐만 아니라 후생의 총합은 가장 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당합니다. 자, 묵자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중국을 마치 만인에 대한 투쟁 생태처럼 묘사했대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춘추 전국 시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패권을 다투는 여러 어떤 뭐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맹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자기가 여기를 자기 패권을 잡기 위해 싸웠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자, 당시 중국은 전국 시대의 혼란기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도덕 질서는 문란하고 경제 기반은 파탄이 나서 이런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만 이로우면 된다는 생각,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보고요.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다? 자, 흥리제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겸해 비공. 자, 이건 세 개가 아니라 이 중에 가장 큰 게 흥리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겸해가 있는 거고 겸해 안에 비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자, 흥미제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일으키고, 자, 이게 일으킬 흥자, 불러 일으키다 할 때 흥자입니다. 그럼 리자가 이로울 리자죠? 자, 여기까지가 앞에 부분이고요. 또 해로운 것을 제거하다, 이게 재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와 해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 또는 경제적 부와 같이 이로움을 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고? 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로움을 주면 해가 되는 것. 따라서 법과 행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도 바로 이가 되는 것이고, 근검 절약하에 간손히 장례식을 치는 것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묵자는 이란 의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흥미제의 근본이 되는 가치 혹은 덕목으로서 바로 무엇을? 겸해, 이걸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가 제시한 겸해는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간 윤리 규범이면서 실천의 어떤 덕목으로 봤어요. 흥미대회가 큰 어떤 모토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실천 항목으로서 바로 뭐가 있는 거야? 겸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겸해는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금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하면서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 사랑의 질을 달리하는 차별에, 이걸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랑이잖아, 그건. 왜? 내 가족만 먼저. 이건 이기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보편주의 있었죠? 그런 여러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별애. 이 별애라는 말이 바로 차별애입니다. 이것의 상대적 개념으로 바로 무엇이? 겸해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본다면 겸자는 겸손할 겸자에, 그 다음에 애자가 사랑애자에 지금. 자, 밑에 목자는 겸해에서 이 사랑의 의미를 더 구체화했는데, 이 애가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보완해 준다고요? 사랑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였어? 재해할 때 이 있죠? 이로움을 더욱 어떻게 해준다? 더 크게 해준다 이거야. 자, 결국 목자의 경매는 천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류애이면서 혈연과 지연 등의 친속, 자, 친하고 먼 이런 관계, 이것과 무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묵자는 이 비공을 통해서 빗자는 안일 빗자에 공격할 공자입니다. 통해 계속되는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익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행위를 의롭지 못한 행위로 봤어요. 그는 전쟁의 승자이든 패자이든 전쟁에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진정으로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침략하여 발생하는 전쟁은 가장 큰 불의이며 겸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비공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비공이란 어떤 걸 비공이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소유나 그 다음에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이는 겸해에서 파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흥미제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고 겸해가 그 겸해 안에 다시 뭐가 비공 이것이 포함된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